MMC 청주 프로젝트 2023 안성서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안성서 천선란의 작가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작가분을 모셨는데요.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 참여 작가이신 안성석 작가님 그리고 FX 소설가 천선란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안성석 작가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작가님은 초기에 사진 작업으로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영상, VR, 3D 모델링, 게임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안성석 작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안성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천선란 작가님은 첫 장편 소설 무너진 다리를 발간하고 천개의 파랑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꾸며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 천선란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천선란 작가님이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번 전시에 도록을 발간을 하면서 천선란 작가님께 아주 짧은 단편 소설 좀 의뢰를 드렸어요. 저희 전시 주제가 가상도시와 비인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번에 안성석 작가님께서 어떤 이제 전시 콘셉트 그 작품이 좀 SF 소설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천선란 작가님께서 글을 써주시면 저희 도록에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의뢰를 드렸고 또 천선란 작가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도록에 이번에 글을 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청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청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시와 일상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장이 아닌 모든 곳, 그러니까 야외 공간이라든가 공용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금 4회째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미술품 수장센터는 일반 미술관이랑 좀 달라요. 이름 그대로 수장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 건물의 70% 이상이 미술 작품 수장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에 저희가 전시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좀 이제 관람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컨텐츠의 미술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야외 공간이라든가 공용 공간에서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람객분들에게는 좀 더 다양하고 독창적인 현대 미술을 또 보여드리면서 작가분들에게는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동시대 미술을 실험하고 또 창작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주 프로젝트를 4년째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성석 작가를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도시와 비인간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먼저 안성석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이번 전시에 대한 컨셉트 그리고 어떤 좀 작품을 보이고 계시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들은 한 점을 제외하고는 다 신작들인데 그 한 점은 2012년도에 이곳이 담배 공장으로 폐허로 남아 있었던 연초 제조창 건물에서 제가 전시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공장을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 공장을 실측을 해서 그 공장을 게임으로 제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온갖 상상을 했었고 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2085년에 이 현재에서 그 물에 잠겨 있는 어떤 상황을 제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작품의 세계들을 이 전시에 녹여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저의 어떤 솔직한 그런 태도 같은 것을 녹여낸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선란 작가님 같은 경우요.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전시를 보셨는데요. 혹시 전시를 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청주 이 미술관 자체가 오늘 처음이었는데 너무 좀 더 빨리 올 걸, 좀 더 빨리 걸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특히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좀 다급하게 먼저 이제 소개를 받기 전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정중앙에 놓인 거대한 뭔가 알록달록한 형상의 그런 전시품을 보고 시선이 한번 딱 뺏겼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봤을 때부터 이게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기 전에도 뭔가 그런 아이용품들 같은 게 박혀 있고 되게 무언가 뭉쳐진 듯한 이미지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괴함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좀 뭐랄까 되게 아름답고 귀엽고 형형 색깔의 어떤 물체가 지니는 기괴스러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확 느껴지길래 이거 되게 뭔가 SF적이고 뭔가 호기심을 되게 자극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작가님 작품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내가 좋은 전시에 잘 참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쨌든 이제 소설을 쓰시는 이제 문학 작품을 창작하시는 소설가인데 혹시 평소에 미술 전시를 조금 보시는지 그리고 궁금하고 혹시 뭐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미술 작품 어떤 장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에도 박물관이랑 미술관이 꼭 있는 도시들 위주로 가서 봐요. 근데 뭔가 해석을 한다거나 그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을 통해 스토리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해외로 나가면 유럽 회화들 굉장히 위주로 많이 보고 한국에서는 현대 미술들을 많이 관람을 하는데 역시나 이해는 다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고 좀 스토리 붙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성서 작가님도 그 개인적으로 저희 전시 준비할 때 SF 소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이제 천선환 작가님 저희가 이제 초대해서 글을 의뢰를 할 때도 안성서 작가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SF 소설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나온다든가 외계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스페이스 오페라 같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떤 작품들도 있는데 안성성 작가님께서 혹시 어떤 장르의 SF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작품을 하실 때 SF 소설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좀 영감을 준다든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 SF 소설을 쓴다는 것,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낭만 있는 것 같았고 저한테는. 그리고 뭔가 그 어렸을 때 상상했었던 만화를 통해서 봤었던 그 미래적인 풍경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SF 소설을 엄청 즐겨 본다고 하기에는 그 엄청난 매니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의 SF 소설의 종류는 대부분 좀 아포칼립스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것에 가까웠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중에서도 다양한 소설이 있었고, 뭐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뭐 태양이 없는 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구, 뭐 불의 세계, 불타버린 세계, 뭐 제임스 빌링던의 뭐 그 시리즈, 그 지구 종말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천선은 작가님의 어떤 첫 번째 이제 등단하셨을 때 무너진 다리라고 했을 때 그 다리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작업을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성수대교 관련해서 기념 촬영이라는 작업도 뭔가 단편으로 그 참여했었던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그 다리를 건넜던 학생이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은 살아 있었고, 살아 남았다면 그 친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상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과 연계된 그런 SF 소설들을 많이 좀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저희가 사실 이제 작가님한테는 비인간과 가상도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창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가상의 어떤 미래 도시를 만드신 거죠. 지금 뒤에 보이는 큰 외벽의 이미지가 사실 안성서 작가님께서 상상으로 구축한 2085년이라는 이제 작가가 임의로 설정한 근미래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이 작업이 사실 계속 신작이고 작업 중이었던 그 시기에 저희가 천선환 작가님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때는 안성석 작가님께서 크게 이제 내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작가 노트와 저희 전시 개요만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글을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천선환 작가님께서는 글을 써주셔서 그 도트라는 굉장히 짧은 소설을 써주셨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천선환 작가님께서 이 작업을 보시지 않았는데도 너무 그 결이 비슷한, 사실 작가님 그 안성석 작가님의 작가 노트도 보시긴 했지만 작가님들이 생각하신 어떤 그 미래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고 또 근미래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어떤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에 조금 그 공통점에 좀 놀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트에 대해서 그 관람객분들께서는 아직 보시진 못했지만, 도트가 이제 인터뷰 형식의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천선환 작가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작업을 보시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을 하셨을 때 어떤 메시지나 포인트를 좀 잡고서 글을 구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의 그 구성 노트에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차마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절망이 좀 가득한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그 조금 전에 무너진 다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작품이 2년 전에 조주현 작가님의 현대미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 소설이라 언제나 불태울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다니는데, 의외로 되게 어떤 이렇게 현대미술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들을 현대미술 작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나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서 그걸 좀 약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도트는 정말 짧아요. 그래서 뭐랄까 줄거리를 소개하기에는 그게 또 스포가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정말 짧은 인터뷰 형식의 소설이고, 어느 날 인간에게 닥친 재앙을 굉장히 덤덤하게 보고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저희가 좀 미래의 도시, 우리의 미래가 좀 디스토피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작업도 했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천선환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SF 소설의 좀 필연성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딱 떨어지게 기후위기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측면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지구의 진화죠. 예를 들어 갑자기 미생물들이 막 최근에 연구 논문 막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도 뭐 플라스틱이나 시멘트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등장했다라는 식으로 지구는 자신이 얹혀 있는 이 위에 얹혀 있는 무언가를 소화시키기 위해 뭐 많은 거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유토피아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미생물이 결국 우리의 모든 거를 다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를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암울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과거도 아주 밝은 미래를 상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세기 사람들이 우주 비행을 꿈꿨던 시기에도 우리는 미래에는 우주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외계인이 침략해 오는 상상을 했었고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되게 전기를 무한히 쓸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핵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떨고 있었고 그래서 동시에 그런 시대 인간의 불안 같은 게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상 SF는 끊임없이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에 대한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안성석 작가님도 이번에 이제 작품이 2085년의 미래의 도시가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재난 이후에 아포칼립스에 가까운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셨는데, 그럼 저희는 이번에 좀 저희 뒤에 있는 작품이랑 좀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작품의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라는 작품인데 좀 제목이 독특하죠. 그래서 작가님께서 일단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문장은 처음에 빌려온 문장이에요. 정현종 시인님의 아침이라는 시에서 가져온 문구고, 하지만 이제 가져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운명 같은 건 없다는 거였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다 인과율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상황은 분명히 모든 특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이 드디어 왔다. 아침이라는 그 꿈틀대는 그 신호를 우리가 바로 기지개 켜듯이 당장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침을 상상하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현종 시인님의 그 아침이라는 식구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라는 바로 뒷 문장이 있는 건 오로지 새날, 그러니까 new day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작가님이랑 의견을 이제 주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해는 뜨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남아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정현종 작가님께서 이제 시에 담으셨고, 그 어떤 식구의 의미를 안성석 작가님께서 차용해서 이 이미지에 좀 부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가 2085년이라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시점을 그러니까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085년은 어떻게 그 시점을 정하게 되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2085년이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는데, 제가 이걸 정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어떤 소설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관대했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2053년, 뭐 2030몇 년 그 정도로 더 가까운 미래를 설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2085년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고 이제 잡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1985년생이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120살까지 살 거다. 나는 너무 미래가 궁금하다. 그걸 확인하고 싶다 하면서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일기장 뒤에 적어 놓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그 100세에 120살 되면은 아예 너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100세 때는 뭔가 그래도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0세 때 그 미래를 좀 그려보자. 그리고 이게 먼 미래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 있을 때 펼쳐질 풍경이고, 이 가속화되어 있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거를 이 세계를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멈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가까운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도트에서도 그 2053년, 49년 이렇게 굉장히 근미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다른 소설 뭐 천개의 파랑이라든가 이런 소설에서도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를 항상 배경으로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천선화 작가님께서는 어떤 맥락으로 혹시 어떤 의도에서 굉장히 좀 짧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2053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시간들이 또 흐르는 거잖아요. 한 3, 40년들이 흐르는 거니까. 제가 살아가는 동안의 시간이 짧았는가라고 하면 물론 빛의 속도로 지나가긴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지금은 하고 있고 너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되게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달라진 지구를 상상하다 보면 이런 속도로 바뀌는 것들이 되게 빠른 느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과 근데 이번에 도트에 썼던 시간 설정은 되게 사고처럼 오는 거잖아요. 뭔가 지구가 멸망했다기보다는 어떤 사고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어야 그 메시지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잘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분께 이제 공통되는 사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뭐 안성적 작가님과 천선한 작가님의 작업을 이제 계속 들여다봐야 했고 그러면서 좀 두 분이 갖고 계시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두 분 항상 자전적인 내용이 작업에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성적 작가님은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일화로 말씀해주셨던 예전에 뭐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하러 갔는데 거부당했던 사건, 뭐 내가 광화문에 갔을 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봤던 것, 그리고 내가 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작업의 직접적인 소재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천선환 작가님께서도 뭐 어떤 물질의 사랑의 사막으로 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직접적으로 담아내셨어요 소설에. 그래서 일단 실제 겪은 경험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 풀어낼 때는 이게 어떤 작가들만의 필터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예술 작품으로 이제 풀어내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은 이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어떤 가상 공간의 작업으로 풀어낼 때 좀 신경 쓰시거나 주안점으로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면 뭐 안성덕 작가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 소설은 다른 이의 삶과 시선을 빌려서 작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미술은 그냥 저 그 자체로 그냥 부딪히면서 살고 부딪히고 보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그 자체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할 때가 가장 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이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너무 때로는 가혹하게 불필요한 것 때로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과잉으로 어,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 지금 동시대에 이 사건은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선별해서 작업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일기장에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뱉어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일은 분명한 이 사회의 특수한 어떤 사건이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저는 그 최근에 출간했던 랑가나의 사막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 사진과 그림의 차이였는데 특히 그림에는 감정이 들어간다는 문장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향유자로서 접하는 예술 작품들 그런
회화부터 시작해서 막 조각같이 이런 모든 예술 작품들은 가끔 보다 보면은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보통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아직 없을 때 그걸 나한테 이미지로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불쾌감부터 시작해서 뭐 사랑도 그렇고 그리움도 그렇고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감정의 덩어리를 직면하는 듯한 느낌? 그게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초엽 작가님이 쓰셨던 감정의 물성처럼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내 감정을 두 눈으로 또렷하게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품을 볼 때 그 소설적인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고 그렇다면 소설은 그렇게 덩어리된 감정을 내가 한번 이제 외부에서 느꼈을 때 그거를 이야기로서 풀어내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술이나 그림은 하나의 딱 현상처럼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소설은 그거를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길게 풀어놓고 책을 덮었을 때 오로지 한 작품처럼 느껴지는 게 소설의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든 작가님들이라면 제가 그 예술을 이제 막 공부했을 때 그 아이들끼리 했던 얘기가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순간 작가는 수명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근데 그게 늘 신경 쓰였거든요. 자전적인 얘기를 쓰는 것 같아서 조만간 망하겠는데 생각으로 썼는데 근데 요즘 문득 돌이켜 보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배제하고 쓸 수 있는 작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 SF적인 장르라든지 공포나 호러나 뭐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느낀 우주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제 감정을 굉장히 잘 확인하는 편이고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감정들 제가 살면서 가장 집중하는 것들 뭐 그리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은 이게 미술이든 문학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제하고는 작품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오고 내가 오롯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술 작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두 분 작가분들이 경험을 녹여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작업을 하시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강한 작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창작과 관련해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어떤 점에 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석 작가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 도시가 말 그대로 정말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데 문제죠. 근데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안이 점점 도시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그 빨리 지하수를 뽑아내서 그 이 사람들한테 생수를 팔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 논리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뭐 내가 그린 원했던 뭔가 아름다운 이미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아름답지 않은 세계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건 저는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사진병이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진을 찍고 아니면 뭐 어떤 행사장 같은 데 불려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사진 찍어봐 하고 V 하면은 찍어주는 굉장히 그런 기분 나쁜 순간에서도 사진을 찍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심지어 이제 자살을 한 친구들을 시체들을 제가 많이 기록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면들, 은폐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로 이렇게 됐을 부재한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 친구가 지금 있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관련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창작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저는 노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하면서도 노동이라는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노동에 의해 생과 사를 이제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많지만 우리는 커다란 그런 기후 위기의 재난 앞에서 몇만 명의 사상자를 볼 때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동으로 인한 사망의 숫자가 전 세계에도 늘 매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한 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기이하게 많이 느껴져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시 좀 저희가 작품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전시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벽 말고 로비에 가시면 안상석 작가님의 또 다른 4점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의 주행이라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친숙한 오락실 가면 레이싱 게임 아시죠? 그 레이싱 게임의 형식을 빌려서 큰 LED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는 체험형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의 주행은 사실 그 저희 뒤에 있는 아침에는 운명이라는 건 없다, 운명 같은 건 없다라는 이 이미지의 공간을 3D로 만들어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레이싱 게임이라는 게 1인칭 시점의 이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 중에 이제 VR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임 형식의 작업 중에서 그 슈팅 게임 있죠? 1인칭 슈팅 게임 어떤 그런 형식의 작품들도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이런 1인칭 시점의 게임 형식의 작품을 계속해서 제작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재밌어서고요. 제가 원래 게임을 어렸을 때 엄청 오래 했고 지금도 게임 중독자로서 뭔가 치료도 받고 있고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클랜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게임 서버를 운영하기도 해서 제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 제가 뭐 캐주얼 서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 1인칭 슈팅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서버를 만들고 이 안에서 놀 수 있게 맵을 만드는 걸 했어요. 네, 건물을 만드는 거죠. 가상의 건물들을 만들고 제가 이 접속한 사람들이 이 내가 만든 공간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매체로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했고 그리고 음, 이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매체가 굉장히 어떤 조물주의 역할로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서 뭐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는 만들 수 없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가능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1인칭 특히나 몰입이 더 가능하게끔 하는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게임을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자율주행 모드가 있어서 그 관람자들분께서 내 의지대로 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바뀌게 되면 약 한 30초 정도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 레이싱 게임 그 시뮬레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율주행 모드를 이제 삽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자율의 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드를 의도적으로 좀 삽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우리가 목적지를 찍고 우리의 원하는 것에 부응하는 그런 동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부응하지 않는 순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당혹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 자율주행 모드 하면 저는 천선란 작가님께서도 이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물질의 사랑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드라이브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소설 보고 항상 천선란 작가님 작업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뭔가 책을 덮을 때 너무 슬픈 거 있잖아요. 좀 슬프고 아련하고 뭐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자율주행 모드를 테스트하는 그 이제 어떤 씬이 계속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안성석 작가님과 다르게 어쨌든 자율주행 모드라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재를 쓰시게 됐는지 어떤 면을 작가님께서 보고서 그 글을 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마지막 드라이브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사고를 대부분 막는데 사고를 막지 못하는 순간이 유일하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적절하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부상과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항상 사망자가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보니 그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어떤 관계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은 사람이 뭐 정말로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막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인간의 핸들 방향이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 틀어지게 되면서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틀어야 되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 더미에게 그 인공지능이 장착되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미 있잖아요. 걔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인간의 시점에서 볼 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더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더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 자동차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마지막 더미 뭐 실험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실험을 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 마지막 더미에 대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떠올랐던 것 하나가 이제 저희 아버지 차가 인공지능 반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얘가 약간 웃긴 게 그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선의 거의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이게 자율주행인 거 자동차 자체가 커다란 대륙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막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대륙을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트럭 기사들에게 유리한 정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처럼 뭔가 복잡한 도로를 이제 자율주행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켜놓으세요. 그럼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리 뻗고 자고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항상 핸들을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은 멋대로 닫아요. 공기질이 나쁩니다. 이러고 저도 알아요. 공기질 나쁜 거. 하지만 창문을 열고 싶은데 그러면 계속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싸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겪다 보면 이게 정말로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워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워치도 그 가끔 같이 작업을 하던 작가님들 중에 일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한 바퀴를 막 돌아요. 근데 워치가 일어나서 돌라고 해서 도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처럼 그 테드 창의 소설에서도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상쾌한 아침이고 모든 게 정상인데 그 이제 인공지능이 오후에는 인슐린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미리 맞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이걸 맞고 싶지 않지만 얘가 이미 나에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나의 자유의지가 점점 인공지능에게 빼앗기는 거죠. 내가 약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나의 선택인데 그게 이미 우리는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자동차를 탈 때 창문을 내릴 때마다 아빠한테 나 지금 인공지능이랑 싸우는 중이야 하면서 창문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북토크 끝나고 안에 가셔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가 느낀 그 답답함을 정말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업 중에 이제 안성서 작가님께서 미래의 어떤 저희 이제 도시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 미술관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년 12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 전에는 청주 연초제조창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청주시를 정말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제 KTNG가 됐지만 그 연초제조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건물이 2004년쯤에 완전히 이제 문을 닫고 KTNG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2004년부터 18년까지 약 한 14년, 15년 정도가 그냥 폐건물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2012년에 이 건물 일대를 다 실측을 해서 3D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게임의 어떤 맵을 만들듯이 그 이제 맵을 만드셔서 관람객이 이제 그 공간을 둘러다녀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작업으로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작업을 그럼 어떻게 좀 하시게 됐는지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12년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옛날 그 장소에서 그 구본창 작가님이 기획한 사진 작가들의 어떤 그룹 전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 작가로 이제 호명이 돼서 이제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라 하는 미션을 받고 여기서 난 또 뭐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 그때 약간 카메라에 대한 이제 사진 전공을 했었고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했던 사람인데 점점 사진을 찍으면서 회의감이 점점 더 가득 찼고 불신의 이미지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취미 생활, 여가 생활을 그 경험을 10분 발휘해서 내가 이 공간을 좀 다르게 경험시켜게 하고 싶다. 이 보수적인 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좀 답답한 이 사진계 뭔가 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한순간에 있었어요. 조금 더 이 다른 세계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고 굉장히 미련하지만 그래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친구와 함께 그 줄자 하나로 이렇게 하면서 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쟀던 것 같아요. 재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상징적인 이 뒤편으로 가시면 볼 수 있는 굴뚝이 있거든요. 담배 공장이었던 굴뚝. 그의 연기를 다시 이제 뿜어내는 이 공장의 굴뚝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어땠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여기 닭들도 뛰어다니고 공장이 가동되는 소음도 들리고 그런 것을 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도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진 찍으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게임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고 했던 게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되게 어색했어요. 이거를 둘러보는 법, 게임을 작동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 게임으로서 작업을 한 게 굉장히 이른 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죠. 그때 당시는. 근데 이것이 뒤늦게 이 학예사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발견이 됐고 이 그때의 작품을 이곳에서 다시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기분 좋은 뿌듯한 그때 당시에는 다 말렸거든요. 이거 왜 땡볕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 어둡고 습하고 이 그을음 묻어나는 이 벽을 가까이서 이렇게 옷에다가 그을음 묻혀가면서 쟤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뿌듯하고 좀 뭔가 특별한 어떤 다시 기억과 경험으로 되살아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안성서 작가님의 그 작업을 저는 인터넷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너무 익숙한 풍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청주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12년에 여기를 배경으로 작업을 하셨지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또 지금 2023년에 2012년에 연초제조창의 그 모습을 작품으로 보니까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존의
연초 제조창이었을 때 사진들을 봤는데 그 사진 어떤 직접적인 사진이 아니라 그걸 다시 3D 모델링 작업으로 재생산된 재창조된 그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생경해서 나중에 또 이제 토크가 끝나면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키보드 마우스 통해서 그 공간을 좀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업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갈 텐데요. 아까 천선란 작가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로비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거대한 설치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이제 보더 커넥션 인과율 해석기라는 미확인 물체, 그러니까 비인간의 존재인데 이게 뭐 생물인지 물체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미스테리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화면에 중앙에 보시는 그 인공위성처럼 보이는 솜털같이 보이는 저 이미지도 사실 보더 커넥션 인과율 해석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스토리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재난 이후에 이제 도시가 침수가 되고 인간은 사라졌고 그 유일하게 남은 존재가 이 이제 보더 커넥션 인과율 해석기인데요. 그래서 그 보더 커넥션이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비인간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관계망을 계속해서 형성해주는 존재라고 이제 안성석 작가께서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외벽과 그리고 로비 공간을 함께 이어주면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좀 중요한 주인공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는 어떤 좀 미확인 물체인데 2085년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모습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근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의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고 약간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습이고 여기에는 뭐 저 잘 보이진 않지만 공중 전화기를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옆에. 그리고 지금은 하얀색이지만 저 안쪽에 있는 보더 커넥션은 이 이후의 또 모습이에요. 저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흡수를 하고 찾고 그 흔적들이 저 안쪽에 있는 저 알록달록한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찾기 위한 흔적들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직은 생명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게 되는 그런 흔적 몸에 흔적이 담겨진 그런 모습을 제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런 그러면 모습을 어떻게 또 구상을 하시게 됐나요? 뭔가 뭔가를 빨아들인다면 그리고 하늘을 난다면 그리고 그게 인간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형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뭔가 에너지를 송출하거나 분출하거나 아니면 빨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뭔가 상상을 했을 때 저는 예전부터 이제 구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작업을 많이 했었고 구름의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캡슐의 형태 원래는 인공위성의 어떤 금속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는 너무 인간의 시선으로 뭔가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아닌 조금 더 유기체적이고 좀 더 생명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못생긴 감자라고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이 못생긴 감자 같은 모습의 이 덩어리들을 계속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과율이 이 세계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해석하는 존재로서 이제 2085년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어떤 그런 미확인 유기체인 것이죠. 천선란 작가님께서도 항상 이제 로봇
동물이라든가 동식물 그리고 외계인까지 이제 비인간이 항상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로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천계파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기수도 나오고 사실 좀 더 천선아 작가님 작품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이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비인간의 존재에서 그 어떤 묘한 감정을 건드리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이제 감정을 느끼는 비인간의 존재가 더 사실 인간적이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하실 때 왜 이 비인간이 좀 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등장하는지 이 존재를 통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좀 학습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인간은 아주 오랜 역사에서 학습해 왔고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학습 없이 온전한 인간의 감정이 정말로 불완전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막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라고 할 때 뭐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특이점 중에 하나가 감정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너무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흉내내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액션을 하거나 적당한 어떤 반응을 하는 거는 뭐 지금은 딱딱하게 뭐 상 받았어 하면은 그냥 뭐 축하해 정도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약간의 질투심이 섞여 있고 어떤 부러움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축하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정말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눈치가 엄청 빨라지는 거네요. 그쵸, 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작가님이 사실은 되게 지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은 모르면 그건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구분해낼 수 없는 순간 그건 감정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라기보다는 그 제가 쓰는 인공지능들은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질문하는 존재로서 아직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했던 감각을 깨워주는 거지 그게 더 인간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리고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가끔 인간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많이 하죠. 네. 네. 비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답지 않은 인간도 비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인간은 뭘까 생각하죠. 네, 네, 근데 항상. 저는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요즘에 더더욱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사람들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노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한 집단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죽음 같은 거를 마주칠 때마다 살아가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우린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안 했을 수도 있죠. 제가 조선시대 사람과 인터뷰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조금 더 우리보다 단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누구도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내가 왜 살아가고 왜 일을 해야 하고 왜 행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사유인데 그게 SF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있을 때 인간과 어떤 비인간의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외에는 전부 다 인간이 규정짓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돌, 나무, 그다음에 뭐 동물 다 이름을 지어준 것들밖에 없고 그런 존재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잖아요. 근데 SF 속에서는 비록 그게 우리가 창작한 걸지라도
고도로 발달되어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정말 외계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인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진짜 2080년대에서 온 미래 인간이 지금 현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네는 누구인가라고. 그랬을 때 그 SF 자체가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많다고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SF 읽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비인간을 쓸 때 느끼는 즐거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좀 더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창작의 과정 자체가 저에게 뭔가 비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매력처럼 느껴져요. 작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 작품을 통해서 아까 안성석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상호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천선란 작가님께서도 인터뷰라든가 어떤 작가의 말이라든가 보면은 어떤 이제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안성석 작가님께서도 이번에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인간이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또 두 분이 그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를 것 같아요.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개념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사랑의 힘, 사랑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내가 믿고 있는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 관객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사랑이 전부죠 뭐. 사랑 없이 뭐 합니까? 사랑이 전부죠. 예술이 전부고 사랑 없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못했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어려워하고 특히나 이 미술씬 안에서는 사랑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촌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항상 이 모든 근원엔 사랑이고 이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 작품은 지금도 전시 중인데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 중에 뭐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뭐 이라는 그런 내용의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대가 없이 일단 나의 이 온기를 누군가에게 이바지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바지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항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 작품과 동시에 세트가 되는 작품은 사실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품 보더 커넥션에 공중전화기가 달려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순간이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관계를 상상하면서 이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좀 계속 상기시켜주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랑. 물론 사랑의 단어는 굉장히 변주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걸 포함하는 단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그냥 정말 딱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인간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느끼는 이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동물도 서로 사랑은 하겠죠. 근데 이런 거죠. 강아지가 인간에게 느끼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평등한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에서의 사랑인가라고 하면 조금 더 충성심과 맹목적인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맹목적인 게 또 사랑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집단 안에서도 어떠한 동물이 죽으면 슬퍼하죠.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누구도 고라니, 그러니까 내 친구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건 슬퍼해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지 못하죠. 물론 우리 뇌과학적인 어떤 사고의 그런 차이겠지만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단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투 이전에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특별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뭔가 내가 사냥을 하는 것 자체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배를 굶어주지 않기 위함이었고, 전투를 하는 것 자체도 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어떤 사고와 현장 이후에도 그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내가 사랑했던 일을 위해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건 정말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사랑의 힘은 이 집단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것을 상실한 이후에도 그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사랑이 전부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빼놓고는 어떠한 예술도 예술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면 아직도 저희 막 오글거린다거나 그 약간 굳혀져 있는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결국 그 두 분의 작가 말씀대로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치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인간과 공동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작품을 보다가 그 천선환 작가님께서 노랜드 작품에서 그 이런 구절을 쓰신 적이 있어요. 가까웠던 만큼 둘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하게 상처 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서로에게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안성덕 작가님께서도 2019년에 발표한 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영상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작가님께서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일들을, 자전적인 얘기들을 풀어낸 작업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이제 문장으로 왜 서로에게 잔인할까라는 문장을 작품에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잔인함, 서로에게 잔인하다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잔인하다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라던가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인간끼리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작품을 쓰실 때 또는 작품을 제작하셨을 때 꼭 그 문장을 쓰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또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잔인함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작품이 원래는 2015년도에 우상과 부채라는 제가 기획했던 전시에서 제작했던 작품이었는데, 그게 약간 명상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사진 이미지가 있고 그 강화 유리가 깔려 있어서 제 작품을 밟고 올라가서 감상하는 작품이었어요. 사실 미술 작품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저는 이제 관객이 조금 더 이 현장으로, 이 장소로 와서 또 다른 경험을 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글씨가 써 있는 이 텍스트 위를 밟고 올라가서 눈을 감고 이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왜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잔인할까라는 그걸 보고 눈을 감았을 때 떠올랐으면 했어요. 누군가가 서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해둔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분명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관객을 작품 위에 놓은 거죠. 눈을
감고서 그 사람이 떠오르길 바랬어요. 떠오르고 나는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과거들이 떠오르면서 나의 과거 일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좀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고 이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잔인함이라는 건 이거는 어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저는 좀 단어를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볼 때 혹은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걸 보면은 뭐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건 잔인한 것보다는 역겹다, 징그럽다의 느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없고 그를 더 이상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잔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역질이 나거나 역겹거나 좀 힘든 거죠. 그 사실 자체는. 근데 이 잔인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타인이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인 것 같아요. 오로지 그거를 받는 당사자가 저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었음을 느끼는 거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잔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기저에 사랑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랑했던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을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 혹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서 약간 저에게는 그 잔인하다라는 것의 차이가 그 느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수록 내가 어떤 모양의 칼을 쥐어야 저 사람의 어떤 심장의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약간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 있었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학이든 시각 작품이든 이제 새로운 것을 항상 창작해야 하는 창작자로서 항상 이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발표하고 또 다음 새로운 작업을 발표하면서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작품 발표하실수록 그 부담감이라든가 좀 이렇게 압박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창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어떻게 그 압박감이나 긴장감 또는 부담감을 이겨내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성석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창작하면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거 왜냐면 글쎄요, 이게 그 미술이라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약간 저는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직업이란 뭐 그거에 일을 하고 노동하면 그거에 대한 돈이 생기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노동자고 저는 배달 노동자이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런 일을 이렇게 뭐 30%는 그런 일을 하고 30%는 또 영상을 촬영하는 또 다른 알바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런 이런 작가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술계 안에서도 이런 그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2009년도부터 그 작업실에 홀로 앉아서 하루에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재밌으니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나에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담감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부담이 있었다면 이거 마감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제 작품이 다 변화가 되게 많아요.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어떨 때는 퍼포먼스도 하고 어떨 때는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작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안성석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 작품에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제 그때그때 제가 정말 이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것에 꽂혀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다음에는 뭔가 더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다음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랑 한 번 더 재미있는 작업을 네, 해보시는 너무 건 너무 어떠실까요? 좋죠. 네. 왜냐면 저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작가님이랑 한 번 더 작업을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은 편집자님이 제일 많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좀 오랫동안 글을 계속 혼자 앉아서 컴퓨터로 쓰던 사람이라 갑자기 근래 한 3, 4년 동안 책이 읽히면서 이제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제일 부담이에요. 작업보다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여기에 먼 길을 오신 분들에게 이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주말에 뭔가 맞아요. 투자하기 정말, 네. 투자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시간을 보답해야 된다는 게 가장 부담이고 어디서나 이제 그거 외에는 작업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재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그런 건 좀 무서웠어요. 첫 책은 좋았는데 두 번째 책은 별로네라는 생각들이 좀 두려웠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했냐면 저도 누군가의 팬이잖아요. 어떤 드라마 작가님이나 소설가님이나 영화 감독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작품이 늘 저에게 100%는 아니에요. 가끔은 50%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가끔은 엥 이번엔 왜 이러셨지? 라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엥 이번에 왜 이러셨지? 그렇지만 사랑해요. 더 열심히 써주세요. 더 열심히 만들어주세요로 연결되는 저를 보면서 누군가의 작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거고 그렇다면 뭐 내 글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일단 그 시간이 소중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나 역시도 그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기대의 어떤 부담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대범하시네요. 저희도 사실 전시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항상 부담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관람객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더 좋아하실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 어떤 작품을 이 관람객들의 어떤 구미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문학 작품이든 시각 작품이든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분들 또는 독자분들께 어떤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 작품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간과하고 아니면 그냥 관심 없으니까라고 지나갔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소설을 써주시거나 시각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라는 그 어떤 찰나가 되더라도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그 어떤 예술 작품 그리고 전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도 사실은 이제 작가님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 계시지만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함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작가를 모시게 됐고 또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작가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작품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작업을 조금 더 신화시킨 작품을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떤 작품이었죠? 이제 곧 찾아오는 그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그리고 뭔가 겪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그 정면으로 저는 약간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술 안에서도 많은 이제 동시대 작가들이 뭔가 얘기하기 꺼려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그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또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왜냐면 인간은 이것을 항상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모되는 것들을 뭔가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이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면 이제 점점 나의 에너지도 많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같이 프로젝트로 참여했던 그 KBS에서 하는 기후위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랑 드라마가 합쳐진 좀 새로운 형태의 영상물이고, 그게 무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KBS2에서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꾸준히 쓰고 있고 소설은 그 외에 뭐 시나리오나 어떤 프로젝트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당장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 제가 친구들과 친한 어떤 에세이스트 혜연 작가님이랑 편집자 소진님이랑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가 그냥 셋이서 일기 읽고 수다 떠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좋게 어느 편집자님께 이렇게 좋게 남으셨는지 책으로 기획하게 돼서, 그게 한 연말쯤에 약간 에세이 느낌이자 팟캐스트의 내용을 좀 그대로 옮긴 책이 한 권 출간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계획까지 들었고요. 그 두 분의 작가께서 정말 진솔하게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겪으신 것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대화를 들으시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요즘 기후 위기나 환경을 생각하면 약간 사람이 싫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을 혹시 작가님들께서는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분노를 굉장히 동기부여로 삼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굳이 따르게 뭐 치환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제가 어쨌든 분노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비난하는 것으로 풀지는 않고, 그래서 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인생의 목표거든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큰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전략을 짜죠. 전략을 짜고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뭔가 성취가 생기면 마음을 좀 그거로 녹이고 하는 그런 순환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기후 위기처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무기력이 좀 클 것 같아요. 요즘 또래 친구들, 우리 또래 친구들에게 그게 왜 크냐면, 뭔가를 계획할 때 정말 나에게 40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거를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양가 감정 때문에 꽤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어디 가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이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는 자기 혐오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를 혐오하니까 타인도 너무 쉽게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난데 쟤는 왜 저래? 라는 식으로. 근데 이 생각이 오래 가면 나에게 좋지 않아요. 결국에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어쨌든 건 나에게 사라지니까
딱히 필요 없을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건 내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커다란 문제 직면에서 오는 혐오감은 저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바꿔요. 예를 들면 대기업, 어떤 선진국에서 내뿜는 것들, 뭐 지금 바다에 뿌려지는 것들, 내가 싸워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나는 이 페트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당장에 그들은 무언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일 때, 아 그럼 이거는 난 지금 싸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를 나의 동기로 치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무력감과 어떤 혐오감을 같이 맞설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성석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인가율 이제 해석기 제 인상 깊게 봤는데, 인가율 해석기 하면 뭐 그 만화 덴마의 인가율 계산기나 이제 소설 파운데이션의 이제 그 심리 역사 같은 이제 미래를 전망해서 보통은 이제 권력에서 쓰여지고 그런 이제 미래 예측에서 이제 힘을 갖는 걸로 쓰는데, 이 작가님이 하신 인가율 해석기는 하는 일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흩어져 있는 맞아요. 걸 모아서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주는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비인간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인가율 해석기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의 주행 작품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몰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버스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버스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작품이 물침대의 거대한 물침대, 3단 물침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감상을 하려면 물침대에 이렇게 막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기어가지고 앉아야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 앉아 있으면 이제 새로 온 관객은 굉장히 조심히 이렇게 상대방이 방해를 하지 않게, 왜냐하면 물침대라는 게 갑자기 팍 앉으면은 이렇게 튕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히나 그 버스의 형태는 운전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 보는 거고, 그런 어떤 책임감과 이 내가 보이진 않지만 태운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운전을 하는 그런 어쨌든 모습을 연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인과율 해석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이제 인과율 해석기라고 봤을 때 보통의 권력을 이제 독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그 덴마라던가 이제 뭐 파운데이션 같은 여러 가지에 이제 등장하는 인과율, 뭐 계산기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 보도 커넥션은 약간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과율 해석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율을 해석을 나의 사유화하는데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게끔 하는 것에 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전과는 다른 인과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이것을 좋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뭔가 적용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뭐 로망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봤을 때나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을 접해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삶이나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을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께서도 이런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을 것 같은 이야기 혹은 뭐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두신 적이 있는지 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요?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상상은 해봤어요. 적당한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인터넷에서 어떤 자기 그 중국의 썰이었나 일본이었나 아무튼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영면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썰이면 난 사실 중국인이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 이제 친구한테 나는 정말 마지막 작품에 진짜 진지하게 내가 외계인이라고 말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가 외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거짓말은 뭘까라고 하면 인간의 인류 역사 태초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짐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인류의 마지막을 아는 척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마지막을 그려봐야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0살 사는 게 목표였고 그 120살이 됐을 때 저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뭔가 의사소통이 하기가 쉽지 않을 상황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뭐 작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그 뭔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정확하게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래서 그런 장치에 대한 개발 진짜 빠르게 막 타자 500타 나오게 나의 답답한 커뮤니케이션 아니라 바로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저는 제 마지막 그때 일단 120살 때 뭔가 회고전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저는 이 작가로서의 뭔가 너의 역할이 뭐냐 뭐 했을 때 이 미술과 예술에 대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딱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단어가 이바지라는 단어였거든요. 한 이 정도 뭔가 하는데 이바지 하는 정도로서 내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 작가님이 그 타자기 만들어 주시면 죽기 직전까지 소설을 썼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때 그가 말했다 하고 끝낼래요. 네. 그럼 안소장님께서 반드시 장치를 개발하셔야겠어요. 네. 오늘부터 개발하시는 걸로. 네. 네. 아까 하계서님이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요새 생각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 뭔가 예술과 창작이라는 행위가 좀 더 보편화된다면 어떤 기존의 사회적 기준에서 좀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 삶 혹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창작을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창작을 시작한다고 해도 제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그걸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또 보편적인 창작 행위라는 게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엇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작가 두 분께 다 질문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일단 문학은 저는 요즘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영상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브도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물을 누구나 만드는 시대이고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도 이제는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 같은 글들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창작을 함으로써 1인 출판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거를 좋게 읽은 편집자님이 연락을 해와서 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이미 되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1인 창작의 시대는 늘어가고 있는데 1인 어떤 유튜버나 뭐 글이든 창작자의 시대는 늘어가고 있는데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는 정말 돈을 쓰는 소비자인 거예요. 뭐 넷플릭스 결제를 한다거나 혹은 정말 유튜브에 어떤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책을 사서 읽는 소비자는
점점 줄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매해 출판 업계는 최악의 독서 인구를 맞고 있고 그 올해만 해도 작년에도 1인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에 20권씩 읽어도 누군가는 한 권도 안 읽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창작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계속 어딘가에 행사를 가거나 다른 협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 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창작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다면 아무도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덧붙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이 이야기가 좀 연장을 해서 그 기대감을 뭔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고 마치 그 강백호의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의 그런 것처럼 그 기대에서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눈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밤에 새벽에 많이 울거든요. 새벽에 진짜 많이 울고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나한테 누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 그게 되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퇴학도 당할 하고 부모님한테 대못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정말 작업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대학교 학부 출신에 정말 그 졸업하자 하면서 계속 작업밖에 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대감 없이 그 창작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그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고 수습해 가고 거기서 뭔가를 의미를 찾고 하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면 그 이후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뭔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밤에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는 작업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근래에 미래가 그립나요라는 작품을 하면서 미래를 떠올리고 이제 미래의 세대인 저는 미래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린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어린이 유치원을 폭격을 해서 그 수백 명의 그런 사람들 죽고 그런 걸 보면서도 밤에 되게 이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엄마 생각도 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포스팅한 것 중에 엄마의 얼굴을 본 시간보다 모니터를 들여다본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좀 뭔가 이 생활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웁니다. 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요즘 사람들 많이 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질의응답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청주까지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청주뿐만 아니라 저희 뭐 대전에서도 오시고 어디 저기 수도권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2시간 정도 저희 진행을 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해 주셔서 두 분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 프로젝트는 내년 2월 25일까지 전시가 지속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월 25일까지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 수장센터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작가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